안녕하십니까. 제11강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의식활동의 대부분은 감정에 물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의식활동의 실질적인 그 주요한 내용은 모두 다 감정 중립적일 수가 없죠. 감정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감정은 그 브레인 내에서 특히 변형계를 중심으로 해서 폐루프를 그리고 있죠. 감정의 회로라는 것이 폐루프를 그리니까 입력이 들어가서 루프를 도는 동안 정폭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변형계 자체가 그 전전두엽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부위하고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감정이 브레인 안에서 쉽게 다른 브레인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항상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영향은 받지만 명령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정은 영향은 받지만 명령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동물 시스템에서 어떻게 감정이 진화되어 왔는가를 보면, 동물은 결국 움직임이고, 그 움직이려 하면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복잡계와 복합계 곧 설명드리겠는데, 그것도 결국은 방향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적인 운동의 바탕에는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브레인이 하는 중요한 펑션이 예측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동물 시스템에서 아주 근본적인 현상이므로, 우리 동물은 목적 지향적인 거죠. 자연은, 환경은 방향성이 없지만 동물 시스템은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므로, 움직여야 하므로 방향성이 있고 목적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서 진화되어 온 것이 감정과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느낌은 특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입력에 대한 그 반응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조건 반사 이런 것은 들어오는 입력이 패턴화되어 있고 정례화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동일한 반응을 보이면 되는데, 우리가 그 호모사피엔스인 경우에 사회를 이루고 문화 속에서 살 경우에 예기치 않는 입력들이 아주 우연히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입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감정에 기반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또 그 정서나 감정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면, 정서적 기능에는 가설이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가설 부풀리기는 신피질의 경향인데, 이 가설을 부풀린다는 신피질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아주 여러 가지 브레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변형계는, 감정을 만드는 변형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적 경험과 신피질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피질이 상상으로 만든 것이 좀 전에 말했던 가설 부풀린다는 거죠. 신피질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반복적으로 자극하여 신체에 무리를 준다. 우리 흔히 경험하는 일이죠. 감정은 폐루프를 그리고 폐루프를 계속 돌면서 정폭이 되고 왜곡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체에 무리를 주는 거죠. 오늘 시간에는 책을 한 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나온 번역된 책으로 그 감정, 느낌에 대해서 집요하게 연구했던 다마지오의 책이 최근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제목은 스피노자의 뇌란 책인데, 데카르트 오류 그 책에 이어서 감정, 느낌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이분의 그 학설이랄까 가설을 아주 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의 다마지오의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점은 그 신체에서 그 이용 가능한 신체에서 이용 가능한 신호 체계가 뭐냐? 결국은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은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신체에서 이용 가능한 신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체액성, 혈류를 통해서 피의 흐름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고 있는 체액성 정보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경성 정보의 흐름이 있죠. 신경성 정보의 흐름은 세 번에서 보면 체내 정보, 그 다음에 내부 장기, 내부장기라는 것은 내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내부의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 장기에서 오는 신경성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평활근, 민문이근이라 그러죠. 평활근, 그리고 정전기관. 자, 그 다음에 위에 언급한 네 가지하고 좀 대별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로서는 화학적 접촉이 있죠. 화학적 접촉은 어떤 감각입니까? 화학적 접촉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후각, 분자에 의한 후각과 미각 있죠. 그 다음에 물리적 접촉으로서 생긴 감각이 바로 지난 시간에 척추 이야기할 때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던 촉각이 있죠. 예. 그리고 원격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격 감각. 자, 원격 감각이 뭘까요? 위에서 쭉 중요한 감각 중에 빠진 게 있죠. 원격 감각이 뭐냐면 바로 청각하고 시각이 됩니다. 인체에서 신경성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원 소스로서는 체내 정보, 내부 장기에서 오는 거, 평활근에서 오는 거, 정전기관, 이거는 이제 균형, 평형기관이죠. 평형을 잡아주는. 화학적 접촉에서는 후각, 미각, 물리적 접촉에서는 촉각, 그리고 원격 감각, 멀리서 오는 텔레선소리, 멀리서 오는 자극으로서는 청각과 시각이 있죠. 그다음에 이어서 체액성, 위에서 체액성 또 체내 정보를 전달해 주죠. 예. 자, 그 다음 다른 측면에서 이걸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종의 내수용적이죠. 내수용적 정보가 되죠. 정전기관까지. 그 다음에 화학 접촉, 물리적 접촉, 원격 감각, 이거는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죠. 외부에서. 외수용적. 자, 우리가 흔히 자극이라 했을 때, 어떤 정보, 신호 흐름이라 했을 때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호 정보 흐름은 크게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크게 분류하는 쪽에서 내수용적하고 외수용적 이러한 분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기서 말하는 내수용적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 느낌 이쪽으로 하는 거가 되죠. 내수용적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뇌 책에 이 챕터들 설명드리면 이 챕터 1장이 벌써 느낌 속으로, 욕구와 정서, 느낌과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마음을 이야기하죠. 이 데카르트 오류 이 책은 지금 거의 시중에 좀 구하기 어려운데, 이 책은
아주 명저죠. 데카르트. 그래서 요 다마지오 사진들이 보이죠. 다마지오하고 요 하워드 가드너. 다마지오의 이론을 이러한 신체에서 이용 가능한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다마지오 이론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느낌으로 가는 길에서 느낌의 발현 단계를 할까? 느낌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마지오에 의하면 느낌의 그 출발점은 첫 번째 아주 바탕에서 면역 반응이 있죠. 면역 반응과 기본 반사, 아주 생명이 아주 기본되는 반사작용, 반사신경 활동이죠. 그리고 대사 조절. 예, 대사 조절이 있습니다. 이 대사 조절이 있는데 이걸 자 가만히 보시면 생명체를 하나의 세포로 봅시다.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봤을 때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 안과 밖이죠.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안이 어떤 그 막으로 둘러싸인 안쪽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생명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인데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죠. 셀포와 넌셀포를 끊임없이 구분해서 외래에서 침입한 이물질을 끊임없이 막아내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 기본 반사. 기본 반사는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죠.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생물학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본 반사 회로들이 있죠. 실제로 그 기본 반사 회로들이 좀 더 고급화된 것이 우리 브레인 안쪽에 있는 그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라는 부위도 있죠. 그런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사지 동물이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게끔 자동 보행 반사를 해주는 것도 일종의 반사작용을 볼 수 있죠. 고차원적인 반사작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그 세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입력이 들어오고, 이게 신경 입력이든 신경 출력이든 그런 게 있고, 물질에도 들어온 거 있죠. 이게 물질로 봤을 때 또 물질이 들어오고, 물질이 우리가 동화작용하고 또 배출을 하는 거죠.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이 물질이 들어오고 물질이 나오고 이러한 흐름을 끊임없이 조절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바로 대사 조절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포로 봤을 때 안과 밖을 구별해내는 면역 반응, 그리고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해주는 반사, 기본 반사 여러 반사 회로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물질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내보내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한 생명체 일생 동안 잡아주는 대사 조절이 있겠죠. 그런 이러한 기본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통증하고 쾌락입니다. 다마지오 이론에 의하면 통증하고 쾌락, 고통이 아니고 통증입니다. 이 점은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결국은 통증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통증이야말로 아주 생물학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현상인데, 통증은 아주 임펄스적입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오는 거죠. 대부분 통증은 보면 갑자기 아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떤 항상 시스템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조절할 수 없는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생체는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쾌락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좋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은 보면 아주 주기적입니다. 주기적이면서 율동을 하죠. 쾌락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느낌들은 주기적 율동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하고 쾌락도 하나 이 세포 레벨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면역 반응, 기본 반사, 대사 조절, 이러한 것들에 연계해서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해서 통증과 쾌락이 발현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자, 이것이 느낌으로 가는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동기와 충동이 있는 거죠. 동기와 충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과 쾌락이 있을 경우에는
통증인 경우는 멈추기 위한 욕구가 생기고 충동, 쾌락인 경우는 계속하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증과 쾌락의 그다음 단계로서 동기가 유발이 되고 아주 충동적인 행동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좁은 의미의 협의의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협의의 정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양한 우리 내에서 이런 정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겠죠. 감정이 다양하듯이 다양한 정서 시스템의 그 여러 모듈들의 통합돼서 의식의 레벨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자각하고 느낌은 다 자각하지 않습니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느낌은 대부분 우리가 자각을 합니다.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정서적 흐름들이 의식의 평면 위로 올라올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자각을 하는 거죠. 느낌이 형성되는 거죠. 이러한 그 느낌의 발현 단계를 보면 아주 생물학적 기본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드라이빙하는 쾌락과 그 고통, 통증, 그 다음에 충동 이런 것들이 드라이빙하면서 결국은 정서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느낌을 만들어낸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점은 느낌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생명체의 아주 본질적인 그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척추동물이 쭉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이 기본 반사는 다양한 형태로 정밀화되고 아주 복잡화돼 갑니다. 그래서 기본 반사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주변에 그 동물들을 짐승들을 잘 관찰해 보면 기본 반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발점은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가 무생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필이 무생물이죠. 자, 무생물은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탁구공을 탁 놓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반사를 하는 거죠. 뭐 반사인데 이거는 조건 반사가 무조건 반사죠. 그냥 딱 그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딱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입력이 들어오면 곧장 지연 시간 없이 곧장 반사를 내보내는 거죠. 그게 무생물의 시스템이죠. 동물 시스템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반사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내보는 그러한 반사가 좀 더 이렇게 지연돼 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메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철에 그 성묘 왔을 때 메뚜기, 송양 메뚜기를 생각하면 그분 풀만 탁 건드려도 메뚜기 펄 날아가죠. 팍 날아가죠. 어떤 시간적 지연이 있나요? 메뚜기가 행동하는데 자극이 오면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죠. 근데 조금 더 커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깅할 때 비둘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 한 10m 바깥에서 비둘기가 저를 쭉 보잖아요. 그 가까이 가도 이렇게 한참 관찰하다가 근처에 가면 폴 날아가죠. 그 메뚜기에서 비둘기를 생각하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내보내는 게 조금 더 짬이 있고 좀 더 계산을 한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장 발달한 사람이 오면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을 그냥 내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입력이 들어왔다가 곧장 반사회로만 있다, 기본 반사만 있다면 인간의 문화나 인간의 사회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죠. 화가 났다 해서 그냥 화를 분출한다든지 그러면 사회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인간 쪽으로 오면서 아주 그 메뚜기, 그 비둘기 여러 가지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동물 시스템에서 특이적인 것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내보내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지연된 반응을 얼마나 반응을 지연시킬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냥 의미 없이 지연이 아니고 지연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브레인 위에서 대뇌에서 많은 계산을 한다는 거죠. 다양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반응을 내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지연된 반응의 관점에서 이 기본 반사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대사조절 면역 반응도 쭉 오면서 계속 다양화되어 가는 거죠. 이러한 그 형태에서 그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끊임없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자극에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러한 갑자기 생긴 어떤 정례화될 수 없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 보이는 것이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데, 사회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예. 옛날에는 미래를 예측할 때 대략 뭐 20년 후, 30년 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0년 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예. 20년 후는커녕 2년 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쭉 다양한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 내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 아주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스템에서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거의 예외 없이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신문 읽기입니다. 자, 요 점을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 이것이 내과학적으로 봐도 신문 읽기야말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포럼 전에 신문에 나왔었죠. 메가트렌드의 저자, 이 사람이 신문에 인터뷰하는 게 뭐냐 하면,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는 그 예측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당신이 하는 방법이 뭔가? 내가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한다면 누구나 미래를 읽을 수 있다. 그럼 내가 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하루에 6 내지 7시간을 신문을 읽는다는 거죠. 직업이 신문을 읽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직업 때문에 못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신문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거죠. 존 나이스비트도 마인드셋라는 책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미래를 듣고 있는 커튼을 걷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의 원천은 신문이다. 그렇죠. 앨번 테플러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터뷰에서. 신문을 세계가 돌아가는 소식과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의 보고라고 규정하고, 토플러도 하루에 6 내지 7종의 신문을 매일 사사시 읽어본다는 거죠. 6 내지 7 신문을 보려면 아마 5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래학자들은 거의 하루 종일 신문을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미래를 예측하는데 신문이 이렇게 효과를 발휘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에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잡계가 있고 복합계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복잡계는 다양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듈들이, 서브 모듈들이 막 섞여져 있는데, 이런 거죠. 많은 내부 모듈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합니다. 아주 랜덤하게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복잡계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 시스템을 외부에서 보면 어디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가 유명한 그런 거 있죠. 계속 걸어가는데 동쪽으로 왔다, 서쪽으로 왔다, 동쪽으로 왔다, 남쪽으로 왔다, 북쪽으로 왔다 계속 하니까 결국은 다 합해보면 그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요동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잡계입니다. 복잡계는 내부를 구성하는 시스템 사이에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벡터 합이 결국은 벡터 합이 거의 제로에 근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스템은 어느 목적 지향적일 수가 없어요. 목적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은 우리 흔히 전 세계 여러 나라들 보면 어느 나라가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어디로 가지 않아요. 발전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하나의 시스템은 복합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복합계도 이와 같은 많은 서버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복합계는 많은 서버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복합계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비행기입니다.
자, 태평양을 건너가는 전보 제트기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200명의 승객을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 해주잖아요. 근데 비행기 안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자주 그 비행기 안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보잉 747 그런 많은 좋은 비행기 안에는 보세요. 많은 시스템이 있죠. 예. 그 안에는 뭐 통신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의자, 그 다음에 서빙할 때 음식 들어줘, 온갖 종류의 우리 인간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처럼 돼 있죠. 근데 바깥에서 안 보고 안에서 보면 이 시스템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비행기 안에서 가만 생각해서 이 비행기 어디 간다고 그렇게 못 느끼지 않습니까? 꼭 안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바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체 시스템이 안에서는 복잡기하고 똑같습니다. 안에서는 다양하게 충돌을 합니다. 다양하게 이 모듈들이 여러 시스템 간에 서로 주고받는 작용을 하는데 바깥에서 보면 다릅니다. 바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의 일의적 방향성을 갖습니다. 예, 방향성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복합계입니다. 복잡계는 거의 안 내부로 보면 비슷한데 바깥에서 보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베타 합이 제로가 되니까. 근데 복합계는 이 내부 시스템이 많은 인터랙션을 하지만은 다 이 벡터를 합해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목적 시스템을 갖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인간의 브레인입니다. 뇌가 바로 복합계입니다. 복잡계가 아니고. 이 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험악한 환경을 갈수록 더 고차원적인 복합계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나라 간다 생각해보세요. 인공위성하고 비행기하고 그 시스템의 복잡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합도를. 예, 인공위성 훨씬 더 그 많은 서부 모듈들이 있죠.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아주 그런 전체 어떤 모듈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어떤 목적 지향적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더 성숙된 복합계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세요.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 많은 시스템들이 있죠. 뭐 교육 시스템, 교통 시스템, 온갖 종류의 시스템들이 다 모여서 바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일의적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복합계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계를 왜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동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복합계 시스템입니다. 왜? 동물이란 자체가 정의가 목적지향적이죠. 목적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물 시스템은 분명히 어디로 가는 거죠. 예. 거시로 봤을 때 동물 시스템은 어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신문 읽기가 여기서 미래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신문 한번 보세요. 신문 속에는 다양한 전형적인 신문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전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죠. 온갖 종류의 서버 시스템들이 신문상에 다 나오죠. 예. 문화면, 사회면, 스포츠면, 경제면, 온갖 종류가 한 플레인에서 펼쳐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1년, 2년, 하루에 한 5시간 계속 보게 되면 이 사회를 담고 있는 전체 시스템의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 발전하는 사회는 복합계가 되어야 되고 어디론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당연히 정확한 미래 예측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게 인터랙션 하지만은 전체, 바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동물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동물 시스템이 출발에서부터 다시 보면, 지난 시간에 그 발생을 말씀드렸죠.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자, 이게 뭐, 올챙이가 됐던, 이렇게 우리가 척추동물이라 생각합시다. 물고기가 됐던. 가장 중요한 게 척추 아닙니까? 척추. 네, 척추동물, 척추입니다. 이 척추가 이렇게 형성됨으로 해서, 이 척추가 이렇게 하고, 이쪽에 많은 신경절들이 모인 것이 헤드가 되는 거죠. 네, 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꼬리가 되는 거죠. 네,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방향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데피니션이 뭐냐면 어디로 가는 방향이 맨 선단에 있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기관이 앞쪽으로, 두뇌 쪽, 안면, 얼굴 쪽으로 모이는 거죠. 모든 감각기관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해부학 책에도 맨 첫 챕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앞과 뒤입니다. 앞과 뒤. 앞과 뒤. 뒤에 구분이 시작됩니다. 이 동물 시스템이 그 출생부터 목적 지향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 때 가면서 동물이 자 어떤 동물도 목적 없이 움직이는 동물이 있나요? 없죠. 동물이 움직인다는 그 전제 속에는 뭐냐면 어디론가 간다는 거, 어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어디로 갈 때, 목적 지향적일 때 미리 예측을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아주 짧은 시간에 예측해야죠. 그래서 아까 지금 지압을 했는데 쭉 보시면 화학적 접촉, 물리적 접촉, 화학적 접촉에서 오는 건 뭡니까? 후각, 미각. 물리적 접촉에서 촉각이 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원격 감각. 예. 원격 감각이라는 것이 여기 맞물립니다. 원격 감각이 뭐였죠? 청각하고 시각이지 않습니까? 텔레손 소리. 이거는 다른 감각하고 좀 유별나게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인간으로 오면서 청각하고 시각이 그렇게 도미넌트해지고 중요해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각하고 시각은 소스가 있습니다. 그 발원지가 있는 거죠. 예. 소리 어디서 난다든지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호원에서부터 신호가 우리 인체까지 오는 동안에 짧긴 하지만은 미리 세컨드든 어쨌든 세컨드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스, 그 신호를 냈던 그 물체가 우리한테 와서 충돌하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가 먼저 신호를 받는다는 거죠.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신호를 냈던 자동차가 저어서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근데 충돌하는 거는 몇 초 후에 충돌을 하는 거죠. 그 몇 초 사이에 우리는 지연된 반응, 그러니까 계산할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청각, 시각이 인간으로서 중요해진 것은 예측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브레인에서 시각, 청각, 촉각, 평형감각 이것들이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거에서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서 중요한 게 촉각하고 균형감각은 대부분 손에서 처리합니다. 촉각은 물론 이제 1차 체감각으로 올라가지만 균형감각은 손에서 주로 처리하고 중요한 것은 시각하고 청각은 다 대뇌로 올라옵니다. 대뇌로 올라오면서 일부 그러니까 시각의 움직임 쪽은 상부 쪽에 남겨두고 네. 그렇죠. 청각도 하구 쪽에 중계 센터는 남겨두지만은 우리 인간으로 오면서 시각하고 청각은 다 대뇌 피질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정밀하게 프로세스합니다. 왜? 예측하기 위해서. 네. 신호원이 자동차가 사건이 무엇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측 시스템하고 동물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물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동물이 움직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알아야 되고 미리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걸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든다 봤을 때, 자 다시 보세요. 이런 많은 개별 동물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었을 때, 이 사회 전체도 개별 개개인들이 방향성이 바깥에서 봤을 때 하나의 벡터로서 합을 했을 때 어떤 유의미한 값을 갖는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회 전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걸 제시해 주는 걸 요즘 말로 뭐라 하죠? 비전이라는 거죠. 왜 최근에 와서 비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느냐 하면 인간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우리 전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는 그 내부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내부에 있으니까 꼭 복잡계처럼 보이는 거죠. 막 인터랙션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 나와서 봐야 되죠. 전체 시스템이. 우리 갤럭시 안에서 우리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구, 태양을 우리 전체 그러니까 2천억 개 되는 그 밀키웨이 우리 갤럭시 안에서는 우리 갤럭시의 조감도는 없습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측정해 놓은 걸 모아서 이럴 거라고 예측해서 갤럭시 이렇게 나선 8을 우리 밀키웨이는 그렇게 그린 겁니다. 왜? 우리 밀키웨이를 그리려 하면 조감을 하려면 우리 밀키웨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만이 안드로메다 갤럭시나 이런 것처럼 조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견할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 전체 내용을 전체 본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면 신문 읽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문 읽기를 저도 신문 한 5부를 매일 보는데 참 그 많은 공부가 됩니다. 신문 읽기가. 예, 또 계속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거 다 신문에 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그 브레인 연구 동향들, 그 중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브레인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몇 가지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인슐라에서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요거 보시면 19명, 69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중 19명이 인슐라, 뇌섬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뇌 인슐라 구조에 손상이 있고 나서 담배를 그냥 끊었대요. 아무런 금단 현상 없이. 이야, 그건 참 놀라운 이야기죠. 네. 그 끊기 어렵다는 담배를 인슐라 구조, 뇌섬엽에 그 손상을 입은 사람은 거의 부작용 없이, 그러니까 금단 증세 없이 담배를 며칠 만에 끊어버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게 아주 원래 밝혀진 큰 브레인 연구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연구팀은 뇌섬엽이 인체에 들어오는 정보를 신호로 변환시켜서 배고픔이나 통증, 탐닉, 중독의 주관적 느낌을 만들어주는 부위가 인슐라, 뇌섬이라고 밝혔다. 그런 이야기죠. 그 예측에 관해서 이나스가 꿈꾸는 기계에 지나 이 책에서 챕터 1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각이 하는 일이 바탕이 되는 것은 예측, 즉 설모를 염두에 두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측이야말로 반사와 전혀 다르게 본질적으로 목표 지향적 뇌 기능의 핵심이다. 반사와 다르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반사는 아까도 얘기했죠. 무생물에서부터 메뚜기, 비둘기 생각해 보세요. 입력이 들어오면 그냥 출력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반사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우리도 그냥 반사 그대로 있죠.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출력을 내보내는, 위급 상황 때 내보내는 반사 그대로 있는데, 예측은 그 반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그 본질적으로 대뇌 피질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사에 아주 궁극적으로 구현된 것이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노력, 성공적인 운동을 위해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 인슐라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섬엽이 지금 느낌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뇌섬엽이 중요해졌느냐, 이 관점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뇌신경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맨 위에 복내척 핵, 복내척 전전두엽, 자, 대상해가 있습니다. 전대상해. 전대상으로 가는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전방 뇌섬엽입니다. 그리고 후방 뇌섬엽. 이렇게 이 뇌섬엽이 있고 쭉 밑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시상에 VPMC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오는 이것이 신경섬유 A 델타하고 C 섬유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이 시그널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 중간에서 이 섬유들이 여기서 또 내장에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미주신경에서 올라가는 내장 정보가 쭉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장 신호가 중간에 시상 하부하고 연결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면 시상 하부하고 연결되면서 여기에서 시상 VMB라는 영역하고 연결돼서 이것이 다시 후방 이쪽으로 후방 내섭렵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내섭렵이 결국은 그 사회적 정서를 중추하는 복내척 전전두엽하고 대상해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말씀드리면 동물 시스템은 목적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 지향적 동물 시스템에서 동물이 움직이기 위해서 항상 매 순간 하는 것이 예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갑작스러운 놀람, 통증 이런 건 뭡니까? 예측하지 않은 입력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언제 놀랍니까? 뒤에서 훅 했을 때 놀라지 않습니까? 예측했습니까? 예측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고통이고 통증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차력사들 있지 않습니까? 못을 쭉 박아놓고 그 위에 눕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불 막 있는 그런 데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영국의 그 신경과학자가 인터뷰를 했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신경과학자가 그 차력술사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그 묘기를 부리는 대부분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니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못이 딱 이렇게 대못이 쭉 박혔는데 자기가 누웠을 때 등에 찔리는 정도 하나를 미리 아주 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아플 것이다. 저 불을 통과했을 때 어느 정도 뜨거울 것이다. 아주 집요하게 예측을 하고 대못이 박힌 그 위에 누우면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한 그 범위 내까지 다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어떤 어려움을 참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전체에서는 동물 시스템, 척추를 중심으로 한 동물 시스템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동물 시스템은 브레인 시스템은 복잡계가 아니고 복합계라는 거. 복합계로 되어 있는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목적 지향적이고 그 목적 지향적 시스템은 어디론가 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런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풍부한 감정,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느낌과 감정이 풍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최근 뇌과학이 밝힌 아마 가장 중요한 그 결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점 사회가 복합해지고 점점 어려워질수록 비전이 중요한 거죠. 그런 비전을 어떻게 얻느냐?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많은 정보를 가져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문 읽기라는 것을 뇌과학 관점에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